자, 여러분들 그 세무회계 1급 2024년도 4월 시험부터는 이제 그 출제 형태가 바뀌어가지고 주관식이 아니고 이제 그 객관식하고 단답형으로 이렇게 이제 출제되는 형태가 좀 바뀌었어요. 그 이제 객관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은 출제 형태가 조금 더 쉬워졌다 이거죠. 그래서 예전에 주관식으로 그냥 답안 그 아예 통째로 써라라고 하는 식으로 나온 것은 마치 세무사 2차 시험하고 같은 형태로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세무회계 2급을 공부하다가 세무회계 1급으로 오게 되면은 갑자기 그 시험의 난이도가 확 올라갔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이게. 자, 그래서 객관식 형태로 그 세무회계 2급과의 어떤 난이도 격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바꿔서 객관식 형태로 좀 바꿨죠. 그래서 1부, 2부 나눠서 15문제씩 해서 30문제가 객관식이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그 단답형이나 이제 그런 문제들은 기존에 나왔던 것을 그냥 답만 쓸 수 있게 어찌 보면 운영자를 출제하는 이 기관 그 주관처에서도 채점하기가 쉬워졌죠. 일단은 이제 이 전산으로 이제 채점이 되고 예전에는 사람이 이제 채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그 이 비용 문제 측면에서도 아마 고려가 됐을 거예요. 이게 상당히 많이 이제 비용이 절감되는 거죠. 근데 문제 형태가 이렇게 그 객관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어떻게 나올지 또 문제 구성이 또 어떻게 될지 그게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일단 4월 시험에 한번 그 어떻게 출제되는지 나오는 걸 보고 그걸 이제 교재에 반영할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전에는 일단은 그 비슷한 형태의 객관식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세무사 회계사 1차 시험인데 거기에서 이제 세무사 이 1차 시험에 있는 문제를 토대로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물론 그거보다는 좀 난이도가 좀 낮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워낙 세무회계 1급이 그 전에 거의 그 세무사 수준의 그런 어렵게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1차 왜냐면 이제 시간이 있다 보니까 1차 객관식도 그렇게 막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세무사 1차 문제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30문제를. 자, 이걸 토대로 한번 풀어보죠. 한번. 자, 일단은 법인세 이 법령상 제조 쭉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처음에 이제 이 사업 개시하는 연도에 이 3월 달이죠. 이 과세 기간은 3월부터 12월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1월 미만을 1월로 봐서 10개월로 우리가 산출세액을 계산하셔야 돼. 이게. 근데 뭐가 잘못됐나 봐요. 지금 중소기업이 또 아니래. 이제 원미만 절사. 이거 당연히 세법은 원미만 절사예요. 자, 그러면은 자, 수정하기 전에는 이제 3억 400이라고 하는 것이 소득금액인데 분명히 뭐가 잘못됐대요. 그러면 그 뒤에 내용을 좀 한번 보게 되면 유형자산 회계 처리하면서 처분 손실을 계산했는데 요게 대금 청산일이 되지가 않았대요. 아직. 그러면은 우리 세법에서는 이 대금 청산이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하고 인도일하고 사용 수익일 요 네 가지 날짜 중에서 빠른 날이 귀속시기란 말이에요. 그럼 빠른 날이 요 12월 30일이니까 이번 연도 귀속시기가 맞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청산일이 되지 않아서 불산입을 시켰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빼줘야지. 불산입된 걸 다시 빼줘야 돼요. 자, 미수금이다. 요거 이제 대손상업비로 떨었는데 봤더니 11월 1일 날 부도가 났네. 그럼 부도 발생 후부터 6개월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결산 조정으로 대손상업비 처리하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6개월이 경과되니까 내년에 송금이 인정이 되는 거지. 그 올해는 송금 불산입 처리한 거는 잘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자 비용으로 계산한 정기요금 납부지연 연체 가산금. 정기요금에 대한 납부지연 연체가산금은 송금 인정되는 공과금이고 요거 관련된 이 연체가산금이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체금은 송금 불산입되는 항목이에요.
지금 요거는 송금 인정이 되는데 왜 불산입했냐. 그래서 그것은 30만 원은 다시 빼줘야지. 자, 그 다음에 장기할부 매출인데 이날 장기할부 매출 채권의 현재 가치 평가를 안 했대요. 잘했지. 세법은 이거 안 하거든. 다만 예외로 회계상 현재 가치 계산을 했으면 인정이 되죠. 근데 여기 지금 회계상 현재 가치 계산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세무조정으로 지금 200만 원을 여기 매출에서 불산입을 시켜서 현재 가치로 매출을 잡은 거지. 근데 지금 세무조정으로 현재 가치 계산한 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중소기업도 아니고. 그래서 세법은 원칙이 명목가액이에요. 4천만 원이 다 이번 연도 매출로 잡아야 돼. 근데 여기 지금 200을 입금 불산입 시켜놨으니까 200을 다시 더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자, 근데 임대수익인데 요거 기간 경과분 이 돈 안 받았어도 만약에 결산상 요거를 수익으로 잡으면 세법도 그거를 입금으로 본다 이거죠. 근데 지금 결산 현재 받지 못했다고 해서 입금 불산입 시켜놨어요? 아니죠. 임대료는 결산상 기간 경과분을 임대수익 잡았으면 세법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0만 원 요거 불산입 시켜놓은 거 다시 더해줘라. 이렇게. 세법은 입금으로 본다 이거죠. 그러면 요것이 이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303 200 000 자, 곱하기. 자, 중요한 거는 이거 10개월의 소득 금액인데 12개월로 환산을 해서 법인 세율을 반영한 다음에 12분의 다시 10개월로 산출세액을 계산해라. 그러면 저 303 200 자, 곱하기 우리 12개월로 환산을 하게 되면 363 840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2억 원까지는 이제 9%와 이 초과하는 1억 6,384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19% 이렇게 이 곱해 주죠. 자, 그러면 2억 원에 대해서 9%와 그 다음에 163840에 대해서 19% 한 거, 그러면 4,912만 9,640원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곱하기 이제 12분의 10을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자, 곱하기 10 나누기 10이다라고 하게 되면 4,094만 1,333이다. 이렇게 되겠네, 이게.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4번이 이제 답이 되겠어요. 자, 이제 그 정도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면, 제조업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에 이거 부당예산 부인 관련해서 우리 가지금 인정이자 관련된 내용이네요. 업무 관련 없는 가지급금. 자, 대표이사부터 먼저 보게 되면 대표이사는 5천만 원을 빼갔어요. 5천만 원 빼갔다. 근데 7월 1일 날 빼갔네. 그 올해 184일이죠. 자, 곱하기 7월 1일 현재 시점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차입금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 B은행이 X0년 우리 3월부터 그 다음에 이 C은행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쭉 보시게 되면 요 연도가 이 C은행은 X0년 3월 1일부터 1년 동안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여러분들 X0년 3월 1일부터 1년이면은 내년도, 그러니까 이제 X1년도 이 2월 말일 날 끝났어요. 6%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요거는 7월 1일부터 X1년도 7월 1일부터인데 여기 지금 3년으로 돼 있는 얘가 C은행 요 차입금이 요거 하나네, 이게. 요거. 그리고 요 D은행은 요 주식회사, 이 채권자인 주식회사 D라고 하는 것은 A와 특수관계 차입금은
우리 가중평균 할 때 빼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상환이 됐기 때문에 빼고, 지금 요 부분이 3년이다 보니까 요게 해당이 되네요. 자, 그래서 지금 가중평균 차입이자는 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3%라고 하는 요거밖에 없네, 이게. 자, 그래서 이것은 365분의 1이다. 자, 이만큼이 세법상 적어도 받아야 되는 이자, 인정이자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인정이자인데, 대표이사는 약정돼 있는 결산사 이자율 잡은 거 50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50만 원은 약정이자로서 이렇게 빼주면은 나머지가 이 가지급 인정이자가 되겠네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이 저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 곱하기 이 3%예요. 곱하기 184 나누기 365다라고 하게 되면 756164가 나오네. 요것은 756164. 근데 50만 원은 이 약정된 이자로서 이거는 이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럼 그거는 뺀 나머지 256, 164는 이 입금산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때려야 되겠다. 256, 164. 자, 이것은 이제 입금 산이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이제 전무이사예요. 전무이사. 전무이사도 돈 빼갔죠. 그래서 거기 4천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 곱하기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때 이 차입금은 그 3%밖에 없네. 똑같이. 자, 그래서 여기 184일에다가 5월달 30일이라고 30일 하면 이제 이게 245일이 되겠네, 이게. 이렇게. 자, 이 전무이사는,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이 이자수를 잡아놓은 게 저 80만 원이 있어요. 약정된 이자. 약정된 이자는 이제 들어올 거니까. 근데 나머지는 이제, 안 받은 거는 이건 그 상여다. 입금 산이 상여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저 4천만 원에 대해서도, 계산해 보면, 자, 곱하기 245일 곱하기 0.3% 3% 나누기 365다라고 하면은 805479. 자, 요거는 이제 805479가 되겠네. 그럼 이제 80만 원을 빼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요게 세법에서 말하는 시가 개념인데 차이 나는 게 5,479예요. 그러면 저 5,479라고 하는 것을 저기 나오는 805 시가가 479란 말이에요. 그럼 그 차이가 이게 지금 뭐 0. 몇 %밖에 안 돼, 이게. 그래서 5% 이 미만이에요. 그래서 요것은 요 차이 나는 지금 5,479라고 하는 것은 5% 미만이다. 우리 시가의 5% 미만이다. 차액이. 그럼 뭐 이런 거는 건들지 않겠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요게 시가인데 거기에 5% 미만이에요. 5%가 뭐 4만 얼마 나오는 것 같아. 이게. 그거보다 훨씬 작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무이사. 자, 우리 그 상무이사는 이제 3천만 원을 빼갔어요. 언제냐면 이제 4월 1일부터 그러면은 365 중에서 앞에 3개월 우리가 이 31일, 28일, 30일에서 90일을 빼게 되면 이게 275일이 되겠네요. 이렇게. 일단은 1년을 365일로 가정을 하고 요거는 푸는 거니까 요거. 자, 그래서 요렇게 계산한 다음에 이것도 4월 1일이니까 이제 이 3% 자, 하게 되면 365분의 1 받은 거 하나도 없네. 이건 전액다. 이 3천만 원 곱하기 275 곱하기 3% 나누기 365다라고 하면은 67808이 해서 67808이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에서 말하는 입금산이 세무조정 금액은 요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대표이사에 대한 256, 164 해서 합치게 되면 934, 246이 되겠다. 자, 그래서 쭉 가면 934, 246이라고 해서 이제 요 1번이 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죠. 3번 문제. 자, 영리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 주식회사 A의 제23기 이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법인세법령 상 접대비에 대한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되는 금액의 합계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그 뒤에 자료들을 보면은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비용이 복리후생비, 대손상업비, 뭐 접대비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접대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계정 과목 중에 접대비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거기 복리후생비 300이 있는데 요거 A 직원이 조직한 법인이죠. 법인으로 돼 있으면 이거는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이건 접대비예요, 이거. 별도의 법인이다라고 하면은. 자, 개인 만약에 이면은 그거는 이제 복리후생비로 들어가지만 이거는 접대비. 자, 대손사업비 원화랑 요거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해서 채권 포기한 것도 접대비죠. 이거 다 접대비로 들어가야 되네. 그럼 여기 2억 2,500인데 대표이사 자녀 결혼식 하게 식사비 1,500이 포함되어 있대요. 근데 이것은 사적경비죠. 사적경비. 그래서 일단은 총 접대비로 잡아줘야 될 부분은 저 복리후생비에 나와 있는 저 300만 원 우리 직원이 조직한 조합 법인에 대해서 지출한 거. 자, 그 다음에 이 대손상납비 저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 요건 이제 이미 포기액이죠. 채권을 포기한 거. 그 다음에 접대비 계정에 2억 2,500. 그럼 요것이 일단 다 더하게 되면은 2억 3,80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죠. 근데 1단계 일단은 증빙물비 사적경비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사적경비라고 하는 그 1,5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증빙이 없는 거를 보면은 아예 없는 귀속 불분명한 거 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죠. 얘는 보자마자 바로 2천만 원 송금 불산입을 시켜버리고요. 이거는 이제 그 사적 경비다 보니까 이제 상여로 때려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가서 증빙은 받았는데 3만 원 초과 적격 증빙 안 받은 거.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3만 원이 다 초과되는 거고요. 얘는 없기 때문에 1단계에서 부인되면서 상여 처리했고, 얘는 영수증은 받았어. 이게 수취하고 지출한 금액. 근데 요건 이제 영수증을 받았는데 적격 증빙 받아야지. 일단 여기 나오는 영수증은 그냥 간이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400만 원 제외하고 신용카드 이게 적격 증빙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 400만 원은 여기 2단계에서 일단 부인돼야 될 이 접대비가 되겠더라. 그래서 이것은 송금, 불산이, 기타 사회 유출. 자, 그러면 이제 3단계로 이제 내려오죠. 그럼 여기 여기에서 이 부인되는 거 빼면 2,400을 빼면은 접대비 해당액이라고 그래, 이거를. 그래서 이것은 2억 1,400이 되겠어요. 요거 두 개를 빼보세요. 2,400을. 그러면 2억 1,400이 되겠지. 그럼 여기 이제 한도를 계산하셔야 돼, 이게. 한도. 자, 일단 한도인데, 우리,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중소기업이라는 힌트가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1년이 아니야, 이게. 10개월이죠. 요게 지금 얼핏 보면은 이제 12월로 하게 되면은 계산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단 말이죠. 10개월이다라고 해서 일단은 접대비 한도가, 기본 한도가 이게 3,600이죠. 근데 거기에 12분의 우리가 10개월이다. 이게 이제 기본 한도. 그러면은 요것이 얼마가 되냐면 이제 3,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금액 한도인데, 수익금액은 650억이 이게 매출액인데,
중단된 사업분에서 발생한 매출의 200억,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90억 원을 포함한다. 자, 뭐 상관없는데 이 90억만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한도 계산해서 거기다 10%만 적용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앞에 100억 원에 대해서는 만분의 30이다. 해서 이제 높은 이 율을 적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500억까지 나머지 400억에 대해서는 만분의 20이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초과하는 이제 150억이 있는데 여기 지금 특수관계자 90억을 뺀 나머지 60억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제 만분의 3이다. 만분의 3이다. 이렇게 60억에 대해서는 이제 만분의 3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특수관계자 이제 90억이 남았어요. 자, 100억, 500억, 560억, 650억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만분의 3이다라고 해서 거기다가 10%를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 일단은 요것은 3천만 원이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8천만 원이 되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0억에다가 자, 곱하기 이제 3 나누기 만이다라고 하게 되면 18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요 90억에 대해서 곱하기 3 나누기 만이다. 거기다 곱하기 이제 10%를 하게 되면 27만 원이 되겠어요. 이렇게. 27만 원. 요렇게 이제 되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다 이제 더하게 되면은 플러스 180만 원. 자, 플러스 우리 1억 1000. 자, 플러스 우리 3천만 원. 자, 이렇게 다 더하게 되면 우리 요거 3천만 원에다가 3천만 원, 8천만 원, 그 다음에 이 180에다가 27만 원, 그러면 14207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네요. 이렇게. 자, 142070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142070 요렇게 해주게 되면 7일 마이너스 214 요거 71930이라고 해서 이제 요렇게 되겠네. 자, 3천만 원, 6천만 원, 1억 4천, 180에다가 27만 원, 그러면 142070 나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요 차이 나는 금액 71930이 되겠네. 근데 71930에다가 요것이 송금 불산입이 되고요. 기타 사회 유출이 되기 때문에 요거 더하게 되면 75930 이렇게. 그래서 1번이 이제 답이 되겠더라. 자, 이렇게. 예전에는 이거를 주관식으로 다 썼단 말이에요, 이게. 그때보다는 훨씬 나아진 거지, 이게. 이렇게. 아무튼 어떤 틀을 갖추지 않고 계산만 해가지고 답을 도출해내면 되니까 그게 객관식의 장점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주관식은 이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는데 여기는 이제 답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를 답으로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4번에 보면 영리내구법인 요건 이제 1년으로 돼 있고요. 토지 B의 50%를 양도했네.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토지 양도에 대한 제23기 3조 법인세법상 우리 세무종 금액 및 세무종 내용 및 금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토지를 팔았어요. 그 토지를 팔면 토지 관련돼 있는 세무조정만 조정해 주면 되지. 그죠? 이제 팔았으니까 세무조정은 이제 소멸시켜야지. 50%니까 57에 35라고 해서 350만 원을 입금 불산입을 시키면 되겠죠. 요것이 원래 입금산이 유보라고 해서 있던 것을 입금 불산이 350으로 반대 세무조정을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요거는 간단하네. 요 세무조정에 대해서 팔려나가는 50%만 없애는. 그럼 이제 4번이 답이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이 중소기업이고 영리내국법인이고 이 과표 들어갈 기부금 한도 초과 이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적법하게 신고했고요. 뭐 그다음에 한도 초과 2월에 송금 산입에 없다고 돼 있고요. 자, 주어진 자료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보면은 법인세 가지분 세액 조정 계산서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다가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네 이게. 자, 그리고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했대요. 발생한 결손금 전액에 대해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 요것이 적법하게 환급 신청이 됐대요. 전액을 다 소급공제 받았는데 그러면 환급 신청된 거 우리 저번 연도 22기의 과표가 이게 3,300이에요. 과표가 3,300만 원. 토지 등 양도소득세 법인세 얘는 우리 환급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렇게 포함돼 있대요. 포함돼 있으면 그거는 포함돼 있으면은 이 빼줘야지. 자, 1,500원 빼줘야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첫 번째 금액인데 요 금액에서 우리 이 과세표준 이 얼마냐면은 요게 지금 그 뭐냐면 이 쭉 나와 있고 자, 산출세액이 이 3,300이고 과표가 2억 원이에요. 그러면 2억 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얼마를 이건 이제 결손금이지 올해 발생한 결손금 전액이라고 그랬어. 전액. 결손금 전액. 그러니까 요 말이 힌트죠. 그러면 요걸 빼서 그러면 2억에서 요걸 뺀다는 얘기는 2억 이하란 얘기예요. 그럼 9%지.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지금 얼마란 얘기예요? 108만 원이란 얘기야, 이게. 108만 원이 원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여기서 이제 토지 등 양도소득세 법인세는 해당사항 없고요. 그럼 거기서 지금 요 결손금을 반영한 9%로 돼 있는 요 차이만큼을 환급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거 한도. 뭐 한도는 거기 그 나와 있는 3,400, 1,500 빼면 이게 1,800에서 우리 공제 감면세액이 여기 없죠. 언급이 없어 이게. 공제 감면세액이 제로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이거 뺀 금액 공제 감면세액 건드리지 말아요 이거죠. 그래서 요걸 한도로 아무튼 둘 중에 작은 거 요것이 이제 소급공제에 되는 건데 108만 원이 되겠다. 그럼 요 A가 나오겠죠. A. 자, 요거는 1,800이고요. 요건 1,800이고 1,800에서 저 108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빼게 되면은 이게 1,692만 원이에요. 1,692만 원. 그럼 저 9%로 나눠 보게 되면은 1억 8,800이 나와요. 요게 1억 8,800이. 그럼 요 A라고 하는 것이 1,200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겠네. 이렇게. 1,200이다. 자, 그러면 여기 1,200이라는 결손이 나오기 위해서 당기순이익이 400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여기 1,400이 있고 그 다음에 4,500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 기부금에 대한 이 한도 초과가 여기 기부금 한도 초과가 반영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냐면 2월에 송금 산입액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한도 초과만 있다는 얘기지. 이게. 그러면 요거 두 개에서 요것이 1,800이고요. 1,800. 그 다음에 4,500이면은 요것이 1,500이라고 하는 것이 돼야 되겠네. 이게. 그래서 요거 더하면 3,300인데 4,500에서 3,300 빼면 이게 마이너스 1,200이 되니까 요것이 역산으로 해서 구한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더라. 자,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한번 보시면 지급이자 송금물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채권의 이자 중 그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이자 당해 채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객관적이지 않다. 이자는 내국법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송금 불산입하죠.
이게 이제 채권자 불구명 사채이자예요.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송금 불산입한다는 얘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익을 변제한, 이 차익을 변제받은 후 소재 불명이 된 경우에 차익금에 대한 이자는 채권자 불명한 사채이자에서 제외됐죠. 이거 지금 차익금을 변제했대잖아, 이게.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소재 불명이었지. 주민등록표에서 거주사실이 확인된 채권자가 소재 불명이 된 경우에, 근데 지금 이거는 변제 다 끝나고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2번은 그거는 제외되고, 특정 차익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해서 그 원본에 이 준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당연히 준공된 날까지만 자본적 지출로 봐서 원본에 가산하는 거지. 준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니고요. 준공된 날이 1월 1일이면 그 1년치 거 다 이자 계산해서 그 건설자금이자로 집어넣는 게 아니다. 3번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특정 차익금의 연체로 인해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송금으로 한다. 이것도 맞는데 이쪽 요거 불분명한 거. 지금 이 불분명해이지 이거 다 변제하고 나서 그 이후에 불분명한 거는 제외되는 거고. 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게 우리 차입 이 건설 자금이자를 그때까지 자본적 지출로 봐서 원본에 가산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한번 가서 즉상각 의제 해서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다음 수선비가 발생하는데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즉 말해서 그냥 모두 비용 인정해 주는 거. 자, 근데 거기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수선비를 해당 사업료 손비로 계산한 경우에 이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자본적 지출로 포함한다는 얘기는 즉상각 의제로 봐서 자산으로 잡았다가 바로 비용 처리해서 한도 계산을 하라는 얘기지. 비교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그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외 있죠. 모두 비용 인정해 주는 거. 자, 기억을 보면 요 600만 원 미만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자본적 지출로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즉상각 의제로 봐서 이 감가상각 한도하고 비교해야 돼. 자, 수선비 지출한 금액이 직전 3년도 요거 5% 미달 요 니은이 들어가네. 이렇게. 자, 요 3년 미만이죠. 3년 미만에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그 수선비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600만 원 미만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맞고요. 여기는 3년 미만이 돼야 돼. 미만자가 빠졌어요, 이게. 그래서 니은만 들어가겠죠. 요게. 자, 그래서 2번이 답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을 한번, 봐보시면.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내용인데, 송금 불산입 이 금액은 어떻게 되겠느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고,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를 작성 비치하고 있으며, 22기 사업년도 상기 근로자 수는 10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운용 리스로 이 임원 전용 업무용 승용차를 임차를 했어요. 자, 이건 이제 리스로 임차를 한 거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 비용이 리스료라고 하는 게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뭐 리스료 일단 들어가고요. 기타 유지비에서 총 3,30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련 이 비용이에요. 그럼 먼저 첫 번째 단계에 우리 이 3,300이라고 하는 이 관련 비용에 대해서 실제로 운행 일지를 썼죠. 업무 이 총 주행 거리가 2만 킬로인데 그 중에 업무에 사용한 것이 이제 15,000 1- 이렇게 해서 15,000 킬로 그래서 이제 업무 미사용 비율이 얼마냐면 이제 25%예요. 요게 75%니까 25%.
그러면 3,300만 원에서 25%는 무조건 불산입을 시키자. 그래서 이것이 825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무조건 송금 불산입이 돼요. 그럼 이제 2단계로 내려와서 우리 리스료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우리 얼마냐면은 거기 일단은 3천만 원이라는 리스료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이건 이제 예를 들은 감가상각비하고 관계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300만 원 빼고요. 200만 원 빼고요. 수선유지비 175만 원을 빼자. 그러면 그것이 우리 리스료에 들어있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되겠죠. 그래서 쭉 다 빼게 되면 2,325만 원이 돼요. 2,325만 원. 자, 그런데 2단계로 내려올 때 이 2,32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의 업무 이 사용 비율이 75%, 여기서 25%는 부인됐으니까 이 75%가 2단계로 내려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중에 800만 원만, 1년에 80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일단 송금불산입을 시켜야 되지. 그래서 저 2,325만 원이라고 하는 거 곱하기 우리 75% 빼기 800이다라고 하면 좀 많이 부인되네요. 그래서 37,500원이 이제 송금 불산입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문제에서 송금 불산입의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1단계, 2단계에서 불산입된 요 두 가지를 더하게 되면 요거 자 플러스 우리 825만 원 해주게 되면 1,768만 7,500원이 되겠더라. 1,768만 7,500원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법 15문제인데, 일단 법인세를 8문제로 구성했고, 부가세를 7문제를 했는데, 요거는 뭐 한두 문제 오갈 거야, 아마. 자, 부가세법을 보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자, 사업자가 자기 사업 관련해서 사업장 내에서 이 사용인에게 음식용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무상으로 제공하면은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죠. 그러니까 용의 공급이 아니죠. 자,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해서 당첨된 자에게 자기 생산 취득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 개인적 공급 해서 과세죠. 이거는 과세. 자, 선주와 하역회사 간의 계약으로 하역회사의 선적 지원으로 인해서 선주가 하역회사로부터 이 채선료를 받는 경우, 근데 선주와 하역회사 중에 누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람이야? 배에서 요 하역회사가 그 물건을 내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 이 하역회사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공급하는 사람은 받아야 돼, 대가를. 근데 오히려 거꾸로 주면 이거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과표에 들어가지만, 오히려 그 상대방한테 채선료를, 선주가 이 공급자로부터 받아, 이게. 근데 선주는 재화를 공급한 사람이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과세가 아니지. 자, 자기 사업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선주가 있고요. 여기 하역회사가 있어요, 이렇게. 하역회사가. 그러면 이 하역회사가 바로 용역을 공급하는 거예요. 용역을 공급하는 거다. 이렇게. 공급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하역회사가 이 조출료를 받으면 이걸 하역을 빨리 해가지고 받는 조출료는 그건 과세가 되지만 이걸 늦어가지고 채선료를 지급하는 것은 여기 선주 입장에서는 이 공급자가 아니거든, 이게. 그거는 과세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사업자가 자기 사업 관련해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과세 사업 관련한 사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 소비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 그러니까 요 2번이 이제 과세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보게 되면은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용생계환서, 수용생계환서의 작성일에는 처음 세금계환서 작성일이 아니죠. 요 나중에 수정하는 그 날짜로 이 작성하는 거지 처음 날짜를 뜯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재화의 환입은 환입되는 날짜를 작성일로 해줘야지. 자,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에서 발급, 이 의무 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세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전이 아니고요. 1개월 전에 알려줘야지. 이걸 시작되기 전까지 바로 전날 알려준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개월 전까지 먼저 의무 발급자라고 알려줘야 돼. 이게. 자동차 운전하고 과세업자죠. 사업을 하는 일반 과세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우리가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환서 발급을 요구하면 우리가 이 세금계환서를 발급을 해줘야죠. 이 과세업자니까 3번 일단 맞고요.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에서 발급하였을 때는 전자세금에서 발급일에 다음 달 10일이 아니고요. 발급을 했으면 그 다음 날 전송해줘야지. 이게 발급일의 다음 날이에요. 다음 달 10일이 아니고 다음 날까지 전송해줘라. 그래서 이제 3번이 맞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을 보면 다음 자료 가지고 이제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이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시골이 원자재를 구입하였는데 그에 대한 세금계환서를 이 다음 연도 1월 10일 날 지연 수치했네 이거. 근데 지연 수치에서도 요 과세기간 이 신고 기한 이전에 받은 거죠. 그럼 이 매입세 공제는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기 나오는 이 600만 원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지금 매출세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구하는 거니까 뭐 가산세 이런 거 말고 이제 매입세 60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기념품 구입하여 거래처의 창사 기념일에 증저했어요. 근데 여기 거래처예요. 이거 접대비란 말이에요. 접대 목적 이 부가세는 불공제예요. 이게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직원들의 작업복을 구입해서 세금계환서, 이거 매입세 공제 받아야죠. 업무 관련된 거니까 50만 원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겠다. 자, 종업 명절 선물을 구입하고 구입해서 요거 매입세 공제 받잖아 이게. 근데 매입세 공제 받고 이거 나중에 이제 종업한테 주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10만 원까지는 되고 넘어가는 건 이제 이 개인적 공급이다 이렇게. 근데 일단은 매입세 공제는 돼요. 명절 선물을 구입하고 세금계환서 40만 원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이 90만 원이 이제 되겠네, 요게. 그래서 이제 4번이 이제 답이 되겠어요. 이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자, 다음은 X1년 1월 10일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주식회사, 이것에 이익이 쭉 나와 있고요. 주 A의 X1년 이익이 확정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부가세액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 신청했고요. 세금 적법하게 돼 있고요. 그럼 가장 먼저 요 과세 사업분이라고 해서 저 2억 원이 이제 과표로 이렇게 들어갔죠. 2억 원 이 과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공통사용재와 이 1,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기계 C예요. 이 기계 C가 X1년 2기에 처분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는데 공통사용재화를 사가지고 왔다가 바로 처분했지. 그럼 직전과세에는 없으니까 전액 다 과세가 되고요. 전액 다 매입세 공제가 되고요. 요게 그래서 이제 안분을 생략하는 경우는 신규 사업자가 그 신규 과세 기간에 공통 이 매입세액이 발생했는데 그걸 공통 바로 처분했다 그러면 안분하지 않죠. 이게 그래서 다 들어가 이게 이렇게 요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고, 자 10%다. 그럼 이것이 우리 매출세액이 되겠죠. 2,120만 원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매입세인데 과세사업에 600만 원 접대비 관련 요것은 이 빼줘야지. 그래서 그 600액이라고 하는 것에서 일단 50은
접대비 관련이니까 이제 빠지고요. 그 다음에 면세 사업 관련된 거는 불공제고요. 공통사용재화인데 여기 다 이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데 문제는 이 기계비예요. 기계비는 계속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 이 매입세 공제 되는 것은 450만 원 곱하기 450만 원 이 곱하기 여기 공통사용재화를 제외한 과세, 면세 구분되어 있는 이 공급가액 비율로 이번 이 공급가액 비율인데 요거 매입세 공제를 받는 부분은 과세 비율이죠. 그러면 3분의 2다. 그러니까 3억 분의 2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공통 매입세 안분해서 계산해 줘야죠. 그래서 3분의 2. 그 다음에 요것은 안분하지 않고 바로 처분했으니까 전액 다 과세되고 전액 다 매입세 공제를 해주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것이 요 부분이 일단은 3분의 2니까 300이 되겠네. 600. 그러면 1200에서 50 빼면 1150만 원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납부세액은 이제 빼게 되면 97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더라. 그럼 답은 1번이 되겠네. 요거에. 자, 이제 그 정도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한번 봐보시죠. 자, 과표, 부가세 과표 구하는 거네, 이게. 그럼 1월 10일 날 제품 B를 1억 2천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1월 말부터 매월 말일 1,000만 원씩 12회에 나눠서 받기로 하였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1년 이내예요, 요게.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왜 1년 이내면 1월 10일 날 판매하고 대금은 1월 말일부터 매월 말일이니까 1월 10일 날 팔았는데 요거 1월 말부터 12월 31일까지 12번을 나눠서 봤는데 여기서 여기는 1년 이내다 이거죠. 요거 지금 2월 10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연도 1월 10일이 아니고 12월 31일 날 1월 달에 한번 해서 12번 나누다 보니까 요게 지금 10일이 경과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1월 미만이 1년 미만이지 이게. 자, 그래서 이거는 단기 할부 판매는 1월 10일 날 인도했을 때 이 1억 2천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만약에 1년이 넘어가면은 장기 할부면은 대가를 받기로 한 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 그래서 1억 2천이 다 들어가고요. 2월 10일 날 제품 C를 1억 원에 주문 제작 판매하기로 하고 거래처와 계약을 맺었는데 그 대금은 요게 완성도 기준 지급이죠. 완성도에 따라서 이 지급하는데 확인한 완성도는 40%래요. 그 40%면은 그때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이 계약금하고 요 40% 그러면 총 50%가 되겠네. 이게 그러니까 40% 완성되는 요것이 우리 지금 이 예정 신고 기간 동안에 완성된 정도가 여기 2번까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대금은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데 요때하고 요때 그래서 50%가 이 1억 원에 대해서 50%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품 D를 제작하여 1억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거래처와 계약을 맺었는데 대금은 계약 시 2천만 원을 받고 잔금 8천만 원은 이 9월 30일인데 이게 6개월이 넘어가죠. 그럼 이게 중간지급 조건부다 봤더니 이것이 잔금하고 계약금하고 두 번 나눠져 있어. 3회 이상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제품 D를 인도하는 거 중간지급 조건부에 해당이 안 되니까 결국 인도하는 9월 30일이 공급 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정 때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요것만 들어가겠네. 이게. 그래서 1억 7천이라고 하는 과표가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을 한번 보면 자, 다음은 음식점업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것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래요. 갑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부가세 관련 자료이다. X1년 과세기간에 부가세 차감, 납부할 세액은 어떻게 되겠느냐. 다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대요. 자, 그러면 일단 공급 대가가 7천만 원으로 주어져 있네. 그러면 공급 대가에다가 우리 거기 부가가치율이 있어요. 음식점업은 15%로 되어 있네. 15% 거기에 10%가 이제 납부세액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것은 이제 1,050인데 거기에 10%면 105만 원이 되겠죠.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세액공제 내용인데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했으니까 면세 농수산물 436만 원인데 이거는 계산서 받았어요. 그럼 이거는 대상이 아니죠. 간이과세자 우리 의제매입세 공제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건 필요 없고. 자, 식기 등 조리용품 구입액이 2,200인데 부가세 200에 포함되어 있고요. 요거는 우리가 이 매입세 공제를 해주죠. 그래서 거기 지금 이 2,200에다가 이것도 주방 설비도 해줘요. 그 여기 1,100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 2,200이라고 하는 이 매입 대가, 그 다음에 주방 설비 1,100이잖아요, 이게. 1,100. 이 매입 대가에 우리가 0.5%라고 하는 것을 이 공제를 해주죠. 그러면 이게 총 3,300이거든요, 이게. 그럼 곱하기 우리 0.5% 그러면 16만 5천 원이 되겠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이라고 해서 이제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 공제 3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1.3%라고 하는 것을 해주죠. 그래서 3천만 원 곱하기 우리 1.3%라고 하는 거 39만 원이 되겠어요. 이렇게. 자, 전자신고 세액공제 고려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고지납부세 없고, 그래서 이제 요 금액을 계산해 보면은 49만 5천 원이 되겠네. 이렇게. 4번이 이제 답이 되겠더라. 자, 이제 그렇게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내용을 좀 보면 다음은 일반 사업자 주 A가 주 B에게 임대하고 있는 3층 건물에 따른 도시적 내구에 관한 자료이다. 1기 과세기간의 부가세 과표를 한번 계산해 봐라. 그럼 먼저 면적부터. 자, 주택에 부가세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되어 있는데 이걸 통째로 이 주 B한테 임대를 해줬어요. 건물 1층은 상가 100제곱미터고 건물 2층은 주택이고 3층도 주택이네요. 그러면 주택의 면적이 더 크네. 그러면 이 건물은 일단은 전체를 다 주택으로 보죠. 그 주택의 이 연면적은 300제곱미터가 되겠어요. 100 다 주택으로 본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상가는 이제 제로로 보고요. 그럼 이제 토지를 이제 봐야죠. 토지. 그 토지는 이제 부수토지가 1,500제곱미터예요. 1,500제곱미터. 그러면 일단 그 1,500제곱미터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도가 있죠. 한도가. 자, 그래서 일단 이 전체를 주택으로 보니까 전체 부수토지를 다 이 주택의 부수토지로 일단은 봐야 되는데 한도가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이 한도는 둘 중에 맥스인데 우리가 원래 이 연면적 주택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정착면적 있죠. 정착면적은 이제 맨 1층에 있는 요 바닥면적 요것이 1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이 100제곱미터 이의 5배 요게 도시 지역 내는 5배예요. 그 외에는 10배인데 이거는 일단은 넘어가는 것은 우리 그 외 토지로 본다.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럼 이제 이것이 500제곱미터야, 이게. 그러면 둘 중에 맥스니까 이제 500제곱미터인데 1,5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500제곱미터가 주택의 부수토지죠. 주택의 부수토지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은 이 면세되는 면적이고, 그러면 과세되는 것은 1,500제곱미터 중에서 저 500제곱미터를 뺀
1000제곱미터는 이것은 과세되는 면적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토지 건물 관련해서 우리가 임대료로 3천만 원을 수령했고요. 임대보증금은 4억 3,800인데 간주 임대료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요것이 이 기준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요 정기예금 이자율이 3%로 나와 있네. 요거 가정하는 거예요. 자, 곱하기 우리 1기 여기 이제 366일로 가정한다고 나와 있네. 그러니까 366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기는 182일이 되겠네요. 이렇게 원래 181일인데 요게 366일이면은 우리 상반기에 29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요거를 182일로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요 총 임대료가 3,600 53만 4천 98원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36, 5, 3, 4, 0, 9, 8에 대해서 우리 이 건물과 토지의 요 기준시가, 즉 8분의 이 건물은 3이고요. 8분의 5다. 이렇게 나눠서 이거는 다 면세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금액에다가 여기 그냥 한꺼번에 다 해버릴게요. 그냥 총 300제곱미터 중에서 우리 상가는 제로죠. 그럼 이제 여기는 과세되는 거 없어요, 이게. 그러면 나머지 주택 부분 300에 300은 다 면세가 되고요. 여기다가 요 임대료, 우리 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말하는데, 토지에 대한 임대료, 토지가 500이니까 요 토지에 대한 임대료, 요 건물에 대한 임대료고요. 건물은 다 면세고요. 토지 임대료는 여기다가 총 1500제곱미터 이 중에서 과세되는 이 1000제곱미터라고 하는 거, 요것을 해주게 되면, 자, 거기 36, 534, 098 곱하기 5 나누기 8 해서 곱하기 1000 나누기 1500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15 222 540 요것만 이제 과세가 되겠죠. 그리고 1500제곱미터분의 500제곱미터는 면세예요. 우리가 주간식이었을 때는 그것도 다 썼는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필요한 것은 과세분만 필요하니까 이렇게만 해서 답을 구하시면 되지. 이게 객관식의 장점이죠. 이게 이렇게 다 풀이 과정을 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자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법 2부 국세기본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우리 첫 번째 문제 보면은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인지세,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중간 연합하는 이 법인세인데, 요거 또 마찬가지인데 요게 좀 틀렸어요. 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근데 그거는 제외하죠. 제외. 정부가 조사 결정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정부에서 조사 결정 나와서 거기서 확정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를 한정한다 그러면 안 되지, 이게. 그래서 제외한다. 그 제외한 것이 요 네 가지가 우리가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 국세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한번 보시면은 납세 의무 승계, 연대 납세 의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에 하고 소득세법상에 요게 이제 서로 다르죠. 법인이 분할하거나 분할합병된 분할되는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법인이 쪼개졌어요. 근데 이제 그 분할되는 법인이 이제 계속 존속해. 그리고 분할 신설되는 법인, 상대방 법인은 분할 등기일 이후에 분할 법인이 부과되거나, 아니 처음에 이렇게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A 부분을 이렇게 띄어서 나왔어요. 이렇게 A 부분이. 아니 근데 이렇게 띄어서 나오면 원래 있던 분할 법인이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를 지는데, 아니 문제는 분할 등기 이후에, 이후가 아니고 이전이지. 여기 띄어나오기 전에 이 납세 의무가 성립한 그 국세와 이 강제 징수비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지. 띄어서 나왔는데 분할 등기일 이후에 여기서 발생한 이 법인의
세금을 여기서 왜 내줘요? 틀렸죠? 그러니까 이제 분할 등기 이전에, 그래서 이제 요것이 틀렸네요. 그리고 법인이 채무자, 그래서 신회사 설립하는 경우 기존 법인이 부과되거나 납부문과 성립한 국세 강제징수비는 신회사, 당연히 연대에서 납부할 의무를 져있죠. 이런 거 없으면은 우리 파산한 법인들이 다른 신회사 설립해서 얼마든지 여기 세금 안 내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대납세금을 지는 거지. 그리고 법인이 합병해요. 그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 여기 합병해놓고서 이 소멸되는 법인이 내야 될 세금, 그거 연대납세 의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나 다 그렇게 소멸시켜버리고 다, 이 합병해서 다른 법인 설립해버리지, 이게. 이거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자, 근데 이제 소득세법에서는 공동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별로 납세 의무를 지나,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그 소득 금액을 한도로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 국세기본법에서는 공동사업자들은 연대납세 의무를 지게 돼 있는데 우리 개별 소득세법에서는 이게 공동사업자별로 납세 의무를 져요. 연대 납세 의무를 지는 게 아니고 그게 소득세법하고 국세기본법 차이지. 이게 차이죠. 근데 이제 요거 소득세법에 따른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보면은 이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국세청장은 그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적어서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에 하고 한 차례 한정해서 다시 심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이 지문 통해서 좀 알아두시고 심사 청구는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사유에 해당돼서 정한 기한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을 때는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요거 연장할 수 있는 이 청구 연장할 수 있는 요것도 맞고요. 보정 요구 받은 심사 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해서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심사 청구가 이익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기각결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각결정이 아니고 각하예요. 처음부터 이게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다라고 해서 이것은 아예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각하 이 결정을 내린다. 각하 결정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이제 그 정도 보시고. 자, 4번을 보면은 이제 이 국세 환급금, 국세환급 가산금에 관한 이 내용인데, 자, 국세 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 여기 우선 충당해야죠. 납세자가 납부 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신청한 경우, 이제 우선 충당하는데 만약에 납부 고지에 국세 충당하는 것을 신청하게 되면 체납된 국세 강제 징수비에 거기 우선 이 충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납세자가 이 신청을 만약에 하게 되면 납세 고지에 따라 납부한 그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신청하게 되면 그거는 납부 고지에 따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원칙은 체납된 거에다가 우선 충당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납세자가 이 납부 고지에 의한 것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는 체납된 국세에 우선 충당하는 게 아니고 요거 신청을 받아들여서 납부 고지에 의한 거기 납부하는 국세에 우선 충당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1번이 틀렸어요, 이게. 자, 원칙은 체납된 국세에 충당해야 된다. 다만 납세자가 납부 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것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로 우선 먼저 충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우선적으로 체납된 국세에 먼저 충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자, 그리고 나머지는 맞는 얘기예요. 그거는 확인만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5번째, 우리가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구시전 탈세 제보라고 해서 이 변호사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유로 인한 부분 조사는 같은 세무 같은 과세금에 대해서 이외를 해서 실시할 수 없죠. 이외를 초과한다는 얘기는 또 하고 또 계속 몇 번을 더 한다가 아니라 그거는 중복 조사는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이외를 넘어갈 수는 없다. 초과할 수는 없다. 초과 실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을 한번 보면은 과세청 적부심사 배제 사유 있는데 예전에 이거 외우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수시부가라든지 상호합의 절차 개시했다라든지 요 기간이 3개월 이하라든지 조세범 철거 위반 통고 있죠. 이거 다 해당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4번이 이제 답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소득세법을 좀 보면은 이자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우리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의 물가 연동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 증가분 이것도 우리 이자 소득에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국외에서 받는 예금에 이제 당연히 들어가고 환매 조건으로 이제 증권의 매매 차익 이것도 이자로 다 들어가죠. 국채를 공개 시장에서 통합 발행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에 요것은 우리 포함하지 않는다. 요거 이제 4번이 답이에요. 4번이.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으로 가서 자, 이것은 이제 배당 소득 처분한 건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분되는 배당소득이라고 해서 비세무조장의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소득의 변동 통지서를 A에다가 통지해야 돼. 이거 이제 뭐냐면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거주자 갑의 귀속자 배당 처분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처분되는 것은 이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A한테 통지해야 된다. 자, 그리고 A가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그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자, 원칙은 회사에다가 통지하고, 그 다음에 그 배당 처분받는 이 갑한테는, 일단 A에 통지하고요. 만약에 A가 통지할 수 없을 때 갑한테 통지하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A에게 소득의 변동서 통지한 경우, 그 통지했다는 사실을 갑한테 알려줘야 돼. 근데 알려줘야 되는데, 그 알릴 때는 알리는 내용에 소득의 변동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이런 통지서 전달됐다는 그것만 알려주는 거지 그거 내용은 알려주는 게 이 통지했을 때 그 사실을 그래서 어떻게 처분됐다라는 거 그것만 알려주는 거지 그 변동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3번이 틀렸어요. 이렇게 알리는 내용에 그냥 이렇게 소득 처분이 됐다라는 사실을 이 거주자한테 알려주는 거지. 그 구체적인 거를 다 해서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거 통지했다는 사실을 갑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게 되면 옳지 않은 것은 자,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이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그 기타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지. 이거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한 종료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은 과세기한 종료일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과세기한 종료일은 수입식이고요. 그 이후에 실제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죠. 그리고 3개월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이 소득세를 지급한 것으로 봐서 원천징수 하는 거예요. 자,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한 종료일까지 만약에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그게 아니고요. 과세기한 종료일이 수입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지급해야지. 그러면 이제 그 지급하는 날이 이 원천징수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3월이 넘어가게 되면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걸로 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라. 그래서 2번은 엉뚱한 얘기 한 거예요. 이건 이제 수입 시기가 그렇다는 얘기고 지급 시기는 그 이후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는 거고 2번이
답이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 보시고 이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기타 소득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 이 외에 이 소득이죠. 기타 소득은. 그리고 요 관련해서 이 지급받는 급여, 요 기타 소득에 해당이 돼요. 기타 소득에 열거되어 있는 내용이야, 이거. 자, 특정소득, 기타소득으로 법령에 열거된 것 중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타소득 금액에 영향을 미치죠. 영향을 미치지, 이거. 왜? 기타소득으로 법령에 열거된 것 중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서 그 의제 필요경비, 실제 필요경비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기타소득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기타소득으로 법령에 열거된 것 중 어떤 기타소득이냐에 따라서 기타소득 금액은 달라지는 거예요. 3번이 틀렸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서 다음은 거주자 갑이 X 1년 귀속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소득 자료이다. 갑이 기타 소득의 필요금으로서 공제 가능한 최대의 금액을, 여기 이제 기타 소득 금액만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 계약의 위약으로 해서 받는 위약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요거 지체상금이에요. 여기 그 금자가 좀 빠졌는데, 자, 금액이 요 400, 실제가 400인데, 의제 필요금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 600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 그 80%, 요건 80%까지, 그리고 이제 480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고용과 일시적으로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 300만원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기 보면은 300인데 얘는 이제 60%가 이 의제 필요 경비고요. 요 100만 원이다. 그러면 36 180만 원 이렇게. 180만 원. 자, 그다음에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득이에요. 이게 요것은 1000만 원인데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득도 60이라고 하는 의제 필요 경비를 적용하는 이런 이 기타 소득이다. 실제 필요 경비가 요 700이죠. 700. 요것도 지금 그 100만 원인데 좀 100만 원, 36 그 100만 원 여기다 썼고, 그 다음에 요거 700, 요거 좀 잘못했죠. 700을 여기다 써주고 1000만 원 이렇게. 근데 지금 얘가 더 크네요. 그러면 이제 그거 받을 수 있다. 700이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리고 이제 회화. 국내 원작자 생존 중, 생존한 것에 대해서는 과세 안 하죠. 이 부분. 이렇게. 과세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더하게 되면은 1360이 최대 필요경비다. 요 2번이 답이 되겠네, 이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번. 자, 거주자, 이 갑의 X1년 과세기간의 소득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은행예금이자, 이 이자 소득이죠? 3천만원. 비실명이자는 이제 이자 소득이지만 분리과세돼요. 여기 이제 종합소득 산출세액 구하는 거니까. 그다음 비영업대금의 이익 1200이다. 그 1200만 원도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배당소득이 있어요, 이게. 배당소득은 이제 외국법인 500만 원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은 그로스업과 관계가 없는 배당소득이고, 이렇게. 이렇게 이 외국법인, 돼 있고. 자, 거기까지 해서 이 금융소득은, 이자가 4200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배당소득은 그로스업을 안 하기 때문에 배당소득 금액은 이제 이렇게 돼서, 자, 금융소득 금액이 이렇게 있고, 거기다가 사업소득 금액도 있어요. 4천만 원이 있죠. 그럼 이것이 종합 소득 금액이 돼요. 8,7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죠. 요게. 자, 해서, 그거를 더한 다음에 우리가 종합소득 공제라고 해서 얼마가 있냐면은
900만 원이 있죠. 900만 원 이렇게. 자, 그래서 8,000집에서 900을 빼면은 7,800이 될 거예요. 자, 7,800에 대해서는 이제 이 비교 과세를 우리가 해야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일반 산출세액을 구하는데 저 7,800에서 무조건 2천만 원을 빼서 나머지 세율을 곱하고요. 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14%를 적용을 하죠. 이렇게 계산된 산출세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산출세액이라고 해서 7,800의 금융소득을 4,700을 다 빼버려요. 금융소득을 다 빼버려서 거기다가 세율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400만 원만 25% 적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400이 아니고 저 얼마예요? 1200이죠. 비실명이자로 가버렸네. 1200은 25% 적용을 하고 그러면 이제 1200을 뺀 나머지 3500은 14%를 적용하죠. 이렇게. 둘 중에 맥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7,800에서 요거 빼가지고 요 2천만 원에 14%를 적용하게 되면 이것이 1,096만 원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7,800에서 4,700을 뺀 요 1,200만 비영업대금의 이익, 그 다음에 이제 요 3,500에서 14% 적용하게 되면 11290,000이 되겠다. 둘 중에 맥스다 보니까 이것이 11290이라고 해서 요 2번이 이제 답이 되겠네, 이게.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이거는 이 갑의 배당소득금액, 이걸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고, 적법하게 다 되어 있고요. 원천이주 전 금액이고, 그 첫 번째 나오는 주권 비상장 보유로부터 받는 금전배당, 이 1,50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그로스업과 관련되어 있는 배당소득이에요. 이 1,500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요 배당소득도 당연히 우리 그로스 관련되어 있는 배당소득이고, 그러니까 법인세가 다 과세가 된 거 가지고 이제 이 배당을 받았을 때 우리 국내 기업으로부터 그러면 그거는 그로스 대상이다 이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디귿을 한번 보면은 자기주의 소각이 자본금 자기 소각이익은 우리 입금 불산입 항목이거든요. 법인세 과세되지 않은 걸 재원으로 해서 자본 전입해서 취득하신 주 요 무상주 요 800 요것도 우리 소각이로부터 2년 내에는 이제 의제배당으로 보죠. 근데 이 부분은 법인세 과세되지 않은 자기 처분 이익 가지고 자본 전입해서 됐기 때문에 그로서과 관련 없는 의제배당 800. 자, 외국 보유도 받은 이것도 우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이 배당이다. 300만 원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감자로 인한 이 의제배당이라고 해서 이제 그 600만 원인데 감자를 통해서 더 받은 거 말하는 거예요. 600만 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요렇게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출자 공동 사업자의 이 배당 소득은 이 그로스업을 안 시키죠. 이렇게 돼 있다. 왜냐면 이제 법인세 두드려 맞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사업에서 이제 분배받은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 시옷을 보면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 재원으로 하는 자본잉여금의 자본금 전입, 이것은 우리가 입금 불산입 항목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받은 것은 의제배당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안 들어가요, 이게. 자, 그래서 요것을 다 더하면은 2,50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를 다 더하면 이게 1,300이 돼요. 그럼 이제 다 합쳐가지고 이게 3,800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3,800이 배당소득인데, 우리가 이 그로스업을 할 때는
2천만 원이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2천만 원 초과하는 게 1,800이고요. 그 다음에 그로스업 대상 금액은 2,500이죠. 둘 중에 작은 것을 우리가 그로스업 해주는데 우리 10%로 요거 이제 개정된 거죠. 10%로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거니까 이게 1,800에 10%는 180이에요. 180을 더하면은 3,98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배당 소득 금액이 되겠더라. 거기 지금 2,500, 3,800에다가 요 180. 자, 다시 한번 봐보죠. 거기 그 2천만 원 초과하는 게 요거 좀 실수했네요. 요거 있죠, 요거. 요게 뭐냐면은 이제 이 출자 공동사업자 요 배당소득 있죠. 요거는 원래 성격이 사업소득이야. 사업소득에서 마치 내가 출자만 했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지분만큼 이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요거는 그로스업 하지 않고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초과하는 것 중에서 우리 이 조건부로 돼 있는 거, 이건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거라 이건 여기 할 때 집어넣으면 안 돼, 이게. 그래서 이 200을 빼면 600이 되겠네, 이렇게. 600. 그래서 이 2천만 원 초과할 때 요 계산할 때는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은 제외시켜라. 요거 좀 중요하네,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이게 160이에요. 그러면 이제 3,960이 되겠지. 이렇게. 3,960. 그러면 이제 요게 답이 되겠어요. 이게 3,960이라고 하는 거. 이 출자공동사업자, 이 그로스업 할 때 여기 제외시켜라. 요거 이제 그로스업 대상이고요. 요거 2천만 원 초과하는 요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은 요거 200을 빼야 돼, 이게. 그럼 200을 빼면 3,600에서 2천만 원 초과하는 게 1,600이에요. 요거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8번을 한번, 봐주시죠. 자, 8번에 보면은,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A, 격리과장으로 근무하는 고작 갑의 근로소득인데, 총급액 구하는 거예요. 일단은 뭐, 기본급과 상여금은 당연히 들어가고, 시간의 근무수당, 800만 원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문제는 우리가 주택 무상으로, 이거 사택 제공 이익인데, 여기 이 주택 주식총수의 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주의하실 점은 얘가 임원이 아니에요. 원래 임원의 소액주주가 아닌 사람이 사택 무상으로 제공하면은 그 근로소득 잡지만 그 외에는 잡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500을 집어넣으면 안 돼. 그게 제일 좀 함정이고요. 그리고 식사대라고 해서 20만 원까지 비과세고 더 받은 10만 원씩 매달. 그래서 이 120만 원은 과세고요. 그리고 8세 미만, 여기 지금 이 8세 아들에 대해서 보육수당, 이건 다 과세가 되겠지. 이렇게 120만 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우리 육아수당 6세 이 되는 그건데 8세 아들이 8살이란 말이에요. 다 과세. 그 직무발명 보상금은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70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그래서 그 초과는 100만 원만 과세가 돼. 이게 이렇게. 자, 그래서 6,14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더라.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 근로소득에 있는 거주자, 갑, 이론 근로자 아니고요. 기본의 대상자료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가 아래와 같은데 일단 먼저 보험료부터 한번 보면 교육비, 세액공제 다 구하래요. 자, 건강보험료, 이거는 이제 우리 소득공제 쪽이고, 일반 보장성 보험료, 요것이 이제, 이 미니멈 50만 원인데, 100만 원을 한도로, 어차피 50만 원이 되어서 이제 12%라고 하는 것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내려가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라고 해서 그 딸을 위해서, 얼마냐면은 300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한도는 100만 원이 되겠지. 그래서 곱하기 15%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6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15만 원이 되어서 보험료
세액공제는 이제 21만 원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비라고 해서 우리 의료비가 아니고 교육비네요. 교육비. 자, 여기 본인 배우자네요. 대학원 박사과정은 안 되죠. 우리가 대학교까지만 우리 부양가족에 대해서 이제 해주기 때문에 지금 모친 우리 직계 존속에 대해서 안 해줘요. 이제 아들이에요. 고등학교 교복 구입 비용인데 요거 50만 원까지만 해주지. 그래서 요 미니멈 해가지고 우리 1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50만 원하고 둘 중에 작은 거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사설학원은 안 해주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서 300만 원까지인데 300만 원 제가 생략했어요. 15% 해주고 그 다음에 딸이 있지. 중학교 방과 후 요 특별 요것도 해주죠. 특별 활동비라고 하는 거. 그 200만 원 그러면은 그 200만 원인데 어차피 고등학생은 300만 원까지 우리가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곱하기 이제 15% 이렇게. 그래서 200만 원. 요거 하게 되면은 이제 7만 5천 원에다가 그 다음에 요 200만 원에 이 15% 그러면 이제 이 30만 원인가요? 30만 원 이렇게.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제 58만 5천 원이라고 해서 요것이 되겠더라. 이렇게. 자, 해서 객관식 문제 다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30문제 풀어봤는데 약간 수준이 좀 높을 수도 있죠. 근데 예전에 주관식으로 나올 때보다는 좀 낫지. 왜냐면 주관식은 다 답안까지 다 깔끔하게 또 적어줘야 되고 이러다 보면 풀이 과정도 적어줘야 되고. 근데 요거는 답을 산출하고 혹시나 내가 못 풀더라도 요거는 찍을 수가 있어요. 이게 맞힐 확률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객관식으로 바뀐 거는 좀 잘 된 것 같아요, 이게. 뭐, 여하튼 한 30문제 정도 풀어봤네요. 자, 좀 참조 바랍니다.